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역시 정치권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은 법하고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기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성공합니다. 자유가 이깁니다. 국회가 사상 초유의 폭력 집회로 얼룩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입니까? 불행한 폭력, 무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의 법적 정책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광화문과 전국을 돌면서 개최했던 한국당의 장외 집회가 예산안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장소를 국회로 옮겼습니다. 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부터 이번 주 매일 오늘도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에는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요. 충돌을 빚으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9시간 가까이 본관 앞을 둘러싸고 이 점거 시위까지 나섰는데요. 한국당은 국회 사무처와 경찰이 막아서면서 과열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과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이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주장도 대립돼 있고요. 국회도 지금 상당히 완전 경찰들이 에워싸서 주말에 국민들이 놀러 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짚어보죠. 우리 진성호 전 의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불법적인 폭력 시위는 안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국회가 꽤 오래됐습니다. 개방형 국회로 바뀌어서 담도 낮추고 누구나 들어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반대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내에 들어온 뒤에 만약에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이 왔을까. 왜냐하면 국회 그 계단 앞에서 원래 그 집회들이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많이 해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다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한 건데 그날 어쨌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인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는 저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 본청을 들어오려고 시도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흥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다 들어올 때 일반인들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어떤 이유석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원칙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주말에도 누구나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왜? 폭력 시위를 할까봐. 저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만약 폭력 시위를 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거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예단을 가지고 지금처럼 막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해찬 대표께서 뭐 이긴다 이런 말을 한다고 저 불평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 국회에서의 시위라든지 이 국회의 보는 평가는 여론조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만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뭐 저는 믿지 않지만 트렌드가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 만에 5% 폭락했습니다. 민주당도 일주일 만에 5% 폭락했습니다. 한국당은 3%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사이에 5%가 떨어진다는 거는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이 패스트트랙 사태를 맡는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 4개의 정당, 한국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뭐 정책들도 일부 포함됐겠지만 그 폭력 일부 과격한 폭력 시위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오죽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겠느냐. 그리고 다만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묻는 거는 찬성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오늘 갤럽 조사 말씀하시는 예. 거. 오늘 나온 최근 조사는 다 5%씩 다 들어있습니다. 민주당. 국회하고는 제가 보기엔 관련이 좀 없을 부동산 관련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다 포함됐겠지만 알겠습니다. 문제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자, 우리 신성호 전 의원 한국당은 말씀은 예산안을 떨어져야죠. 강행했고 그리고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은 예산안 강행 처리 때문에 한 것이고 국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막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유발됐다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유정 전 의원 말씀 들어주시죠. 예. 16일에 있었던 게 선거법 공수처법 그 패스트트랙 반대 규탄 대회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는 집회라고 한국당에서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 안에서의 집회는 통상 허용되지 않는 게 그 관례였죠. 그러니까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하는 거는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 보좌진들이 줄을 이루어서 뭐 규탄 대회 정도를 해왔던 것이 통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집회를 일반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게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폭력 그리고 성추행 의혹까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17일 날 고발을 한 거고요. 한국당 대표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 목적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폭력을 수반한 것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서 이 집회를 이렇게 이끌고 그러니까 규탄 대회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났는데 사실 16일 날 그 이후에 이어진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나갔어야 맞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해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어떤 폭력적인 사태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국회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어도 듣지 않았잖아요. 본청에 난입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해서 한 9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그 사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 그리고 과거 몇 달 전에 민노총 시위하면서 국회 막 문 부서지고 담장 무너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왜 그 굉장히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시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버스도 다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국회 앞을 지나가지도 못해서 시민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게 마치 굉장히 정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는 것. 그걸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집시법에 있어서 국회 주변에 100m 이내에 뭐 시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지만 그것의 정신은 말하자면 이제 너무 심한 규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 이제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회 의사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왜냐하면 조용조용하게 들어와서 소수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사나 일정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도 무슨 뭐 국회의장이 뭐 총리가 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모독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권위와 국회를 존중하시는 분이 국회를 이 마당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폭력적인 것도 정당화될 수 있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방금 김정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가 국무총리를 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 퇴임사가 뭡니까? 무질서한 시위 문화 이런 것들을 자기가 건전한 것에 큰 역할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180도로 표현하는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선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뭐 현재 어떤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마치 공산 독재화를 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기독교 우파나 무슨 공산주의가 선동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에서도 적절하지 진 의원이 않다고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인 그 것이고. 예산안이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신 분이나 황교안 대표가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이죠. 예산안도 물론 일부 그 안에서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의제는 네. 정확하게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끊는 거. 예산안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잘못 말씀하신 네.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력은 반대고 그 지나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다중의 힘으로 어떤 뭘 부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날의 이슈는 두 개의 악법도 문제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그날 문희상 물러가라, 문희상 아들 공천 등등 해서 어쨌든 그날은 집중적으로 예산안 강행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으로는 제가 봐도 국회법상 집시법상 국회 안에서는 공식적인 시위를 못합니다. 집회 시위 신고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나 이쪽 진보 성향 정당들이 더 행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하고 싶어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사람 동원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제가 볼 때는 정의당 행사 같은 건 거기서 열리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1000명씩 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한국당이 마치 처음으로 불법 집회를 한 것처럼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김정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 행사가 끝난 뒤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한 거는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한 거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들은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촛불 시위의 정신은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지 않아도 국가와 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셔가지고 국민들은 그냥 집에서 안심하고 자기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집회가 많습니다. 서초동도 하고 광화문도 하고 여의도도 하고 알겠어요. 저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탐하게 만들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날 월요일 날 상황 중에 일부는 제가 봐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그 다음 날부터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는 것 이 행위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과잉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하면요. 그런 행사가 많이 잦아지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자유한국당만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의당을 비롯해서 다 모든 정당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때처럼 침을 뱉거나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본청에 무작위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라 그런 방식의 행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청을 에워싸지 않았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나 행사 집회를 진행한 사람이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 방조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선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 밤에 우리공화당 당원들 포함해서 국회 본청 그 계단 위로 올라와서 진입을 시도했다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오후에 무산이 됐었죠. 그런 일이 1차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 저지 규탄 대회, 그러니까 날치기 규탄 대회였어요. 공식 명칭이 한국당에 그 11시에 신고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규탄 대회는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전문이에요. 그 규탄 대회조차 그거는 굉장히 통상 있는 일이고 의뢰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당의 어떤 이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보좌관, 당직자, 의원들 다 그리고 새 과시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규탄 대회는 한두 시간 내에 통상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규탄 발언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와 다른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서 정의당 당직자들을 침뱉고 또 그 민주당 중진 의원들 폭행하고 안경도 부서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추행 동영상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랑 한국당 황교안 심재철 대표 다 이제 고발을 황교안 경찰에 고발을 대표가 한 셈이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얘기는 본회의를 저지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안에까지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 들어왔다, 자체가 막았는데 승리다 뚫고 이런 들어왔다, 얘기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근데 이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여기서 감론을박할 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네. 예. 실제적으로 현재 황교안 대표가 매일매일
조직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진의원님 모르시죠? 그래서 아니 황교안 대표가 동원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네,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하면 이제 당직자나 당원들 말고 일반 국민들 중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 생각들도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옹졸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과격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거 자 2대 악법 처리한다 또는 뭐 예산안 규탄한다 그럴 때 그분들도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지금 그런 장만 열리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초동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모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제일 좋은 거는 의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해소해주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 같이 지금 들고 나오는 건데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은 반대고 불법적인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만 여야의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불법성이나 폭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만약에 침을 뱉었다든지 성추행 같은 게 있었다면 그건 좀 지나친 겁니다. 그런 거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전체를 갖다 뭐 황교안 대표가 마치 그런 불법적인 집회를 뭐 이렇게 이끌었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그 법적 뭐 물증이 있으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 집회의 대표 선수는 황교안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마치 불법 뭐 이런 그 폭력성을 유도했다는 듯이 하는 것은 좀 문제고 다만 이제 이런 건 황교안 있습니다. 대표는 뭘 한 건가요? 황교안 대표는 당연히 그 집회에서 당 대표 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을 한 거죠. 그럼 뭐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야 저 사람 좀 때려라, 저 사람 침 뱉어라 했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본질보다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잘못한 점이 좀 있었다면 그걸 비판하면 되는데 네.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황교안이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은 제가 볼 그런 때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차원보다도 여야를 떠나서 여야 모두가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공동의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니까 아무리 말하자면 현재 20대 국회 점수가 최하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뭐 강력한 시위는 광장에서 하고 의회는 의회끼리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보수의 가치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집회, 삭발, 단식 투쟁, 장애 집회로 약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장애 집회를 국회 안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들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중심 잡지 않으면 참 예. 어려워진다. 그리고 보수의 품격이라는 것, 최소한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한국당이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이 저렇게 하는 게 결코 내년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뭐 나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런 이 한국당의 어떤 사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집회 주도한 그 말씀하셨는데 집회를 주도했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구속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그 폭력 집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는. 황교안 대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본인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집회 주최자였잖아요. 한국당이. 그리고 늘 국회 그 진입을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처벌받고 구속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좀 한국당이 다른 한국당이 아니 의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지을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전혀 없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회 내에서의 어떤 불법 투쟁에 앞장선 적이 있었던가 이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안과 밖 그런 개념처럼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국회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까지도. 그거 좀 떠나서요. 네. 황교안 대표의 지금 당내 리더십 문제 진 의원님이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경한 집회 관련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그냥 뭐 조사 나오면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집회를 할 때 원래 우리 취지는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황교안 대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이제 흥분되고 연설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제지를 했는가?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의원들은 본청에 가지 마라 막 자제시키고 했습니다. 분명.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에 했던 추세에 비춰가지고 경찰이나 검찰도 중요하지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한번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국회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그 본청, 본회의장을 지금 국민들이 들어가서 시위를 항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뜻은 저는 존중된다 봅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뽑아 맡겨놨더니 자기들 하는 거는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우리들이 당신을 심판하겠다. 물론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겠으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마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이 국회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는가? 저는 황교안 대표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물론 정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공무원이다. 자, 법 지키자. 줄 세워. 뭐 빨간불이다 건너지 말자. 이거가 아니고 정치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서 오히려 강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도 반성해야 되지만 주변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앵커가 말하는 비판이 한국당 내에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단식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수 야당을 바라보는 기대감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선거도 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겠냐 국민들이 제1야당이 득표를 더 많이 하는 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닌가 저는 근데 뭐 아니에요? 표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이면 보수의 품격인데 보수든 진보든 그건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꼭 뭐 보수기 때문에 품격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국회에서 열리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할 사람들은 한국당이겠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요? 반성문은 나오나요 그럼? 근데 그런 거를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정치 의식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지금 이번에 4+1 그 선거법 개정안 놓고 서로 싸우는 모습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지금 집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정리가 이미 안 되는데 그거를 막겠다고 저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그건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이런 한국당의 장애 집회가 이게 어떻게 현재의 그 국회도 좀 꽉 막혀 있는데요. 페트 정국이죠. 선거법 협상도 잘 안 되고 올해 안에 이것이 다 예산 부수 법안도 통과 안 돼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예산안 집행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 금요일 날 무산된 네. 겁니다. 그럼 금요일 날. 네. 근데 우리 공화당 의원들 들어가서 무산시킨 거예요? 들어가진 아니요. 못했죠.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리고 본회의는 무산이 됐기 때문에 예산 네. 부수법은 통과가 안 된 거죠. 됐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도 그 득표율 제도 가지고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러고 있고 뭐 그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총선이 한 발 한 발 가까울수록 그대 여야당의 구성원들의 입장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더군다나 그냥 어물쩍 지나가려는 시도까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서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그럼 1년 동안에 국민들이 필요한 민생 법안 논의를 다 손 놓고 그러니까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반성이 초점은 뭐냐면 이제 그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한국당이 물리적인 수에서는 약하니까 뭐 어떻게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4+1 공조가 잘 돼서 통과되면 한국당은 또 불만을 열 테고 그럼 국회 내에서 또 항의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열렸던 그 장애 집회 이 부분들이 또 다시 재연되면서 이것이 또 이제 또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뭐 표결 질의가 되든 이제 그런 면에서 정리가 되면 네. 그 뒤에 말하자면 집회나 항의를 받겠죠. 그리고 총선에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원내 지도부들이 국회에만 다 몰려갈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그런 결과에 따른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시위라든지 반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네. 국회 상황을 보시면 부수고 뭐 깨부수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폭력이라고 해서 고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다 고발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냐 뭐 보수냐 좌냐 우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통과되면 정말 안 된다. 애탄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물리적인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는 시간 문제 통과 다 됩니다. 그리고 장외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법대로 해서 좀 심하면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도 무슨 우리 공화당이 뭐 들어와서 못 열은 게 아니라 이미 저 4+1이 자기들끼리 선거법 개정안 협상도 안 되고 그냥 문희상 의장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자, 주말에 협상 잘하세요. 선거법 개정안. 그렇죠. 안 된 겁니다. 그 올리고 싶어도 법안이 안 돼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금 국회가 못 열리는 거는 지금 한국당의 집회 때문에 못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법안, 공수처법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아직 말도 못 꺼낼 만큼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못 올립니다 지금. 가만히 놔둬도 못 그럼 열릴 못 열리는 걸 겁니다 지금. 못 열리는 빌미를 제공한 원인 제공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느님이 도우셔가지고 저분들이 이렇게 네 분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진성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뭐 난입하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제가 예. 기회가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촛불 정신으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어떤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높은 지지율 하에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 건 등 굉장히 국민에게 갈등과 실망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여전히 수사 중에 있고 많은 의혹이 있고 그걸로 이를테면 보수 한국당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실망을 안겨준 점 그리고 이 정권의 어떤 도덕성에 어떤 그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준 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깊은 반성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또 그 전에 숱하게 이름 바꾸고 당명 바꾸고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그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의 어떤 충격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반성과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장애 집회, 그다음에 특히 폭력 집회 이런 것까지를 그 폭력 집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과거의 보수 당 쪽에서.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시 집권하고 그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각인된다고 하면 그거는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 내부에서 지금 아까 이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워한다 이런 걸 아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영남을 제외하고 수도권 의원들이나 또 지역위원장들 포함해서는 언제까지 서울에 있으면서 장애 집회에 매달릴 수는 없는데 계속 그 대표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또 황교안 대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얘기하라 이렇게 하고 누가 공천권진 대표에게 불만을 직접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국당의 패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무릎도 꿇고 그렇게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보였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는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 때문인데 그 쇄신과 반성이 결국 이런 장애 집회와 투쟁으로 나타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 회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황교안 그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어떤 강경 일변도로 가서는 예.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우리 정리하기로 하죠.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실물 경제에 밝고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최적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인준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세균 전 국회의장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경제 성과를 위해서 정 후보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국회의장을 지낸 분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세 분께서 이제 정세균 그 전 의원 후보자는 다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좀 어떤 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그 쌍용그룹의 상무를 지내셨고 그러다가 네. 국회에 국회에 들어오셔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경제 또 사업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몽에 익은 분이시고 또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당 대표 하시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비슷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가 총리도 아닌 장관으로 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보면 느끼는 것은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죠. 항상 너그럽고 평화로운 웃음을 하지만 일을 하실 때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녹록하지 않고 치밀하게 강단 있게 하실 때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종로구를 이제 세 번째 도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본인이 뭐 메스를 더하자 국회의 의미보다는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네. 그런 이제 꿈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총리직을 받는 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솔직히 뭐 국무총리를 하시고 대통령 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명분에 있어서 상권 분립이라서 국회의장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2위를 하신 분이 5위가 되는 어떤 총리 자리로 간다는 것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네. 고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 대통령의 그 지속적인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호 님도 잘 아시죠? 정세균 의원님. 네. 네, 2008년에 당 대변인으로 당대표 시절에 제가 모셨었는데요. 예.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고대 법학과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는 70이신가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보기보다 좀 동안이시죠. 그런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너무 가난해서 배를 많이 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에 저희가 이제 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네. 그 날치기 저지 투쟁하면서 그때 단식을 한 일주일 넘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네. 그때 당시 단식을 하려면 뭐 몰래 뭘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내가 하려면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너무 배고프게 배골았던 생각이 나서 정말 내가 이 굶는 것만은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렵게 이제 단식을 네.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빼고는 다 국무총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복장이라는 얘기도 하고 정말 누구도 못 말리는 관운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도 그 기자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도 시켜주면 잘할 뿐이다.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경선을 통과하고 뭐 선거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죠. 경선은 몇 차례 했었는데. 그런데 대통령도 임명직이라면 굉장히 잘할 뿐인데 모르겠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화가 있고 그다음에 백봉 신사상도 굉장히 여러 차례 타고 이러셨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2달 전에 사석에서 이 정세균 후보를 뵀을 때 네.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총리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지점 총리하다가 의장하다가 총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에서 깊이 하셨고 종로에서 3선, 종로 3선 그다음에 전북의 4선 이제 그거의 꿈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대통령이나 후보자나 전부 다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성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경제와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를 극복해서 하겠다 이런 일성을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정책에 약간 수정 노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경제가 막 살아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세균 총리가 된다고 하면 총리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노선의 수정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말은 실물 경제에 밝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산자부 장관도 했으니까 잘 하시긴 할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기대는 금물이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 뭐 이 당정이 전반적인 어떤 이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것이 수반이 되어야만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지명 이후로 들었던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도 조금 전망이 알겠습니다. 밝다. 그런 거. 진성호 전원님도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정세균 전 의장은 일단 겉으로 이제 이 스펙만 쭉 보고 있으면 일단 나름대로 대통령 꿈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총리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선배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의 그 무게로 따지자면 정세균이 제가 봤던 이낙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총리를 먼저 맡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인기에 비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조금 더 인기가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이 비판을 받는 중에도 국무총리 이낙연은 비판이 좀 덜했습니다. 그거는 상정이 총리로서는 안정감 있게 꾸렸다는 건데 네. 정세균 후보자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길을 갈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가 서열 넘버 2입니다. 국회의장은. 어쨌든 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정세균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보면 왜냐하면 그는 국회의장 넘버 2도 내 밑에서 한번 일해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세균 의장은 저는 거절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의장 하다가 조금 먼저 말씀하셨지만 산자부 장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당 의장이 그때는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와가지고 당적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당과 정부 또는 청와대의 관계인데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그것도 직전 국회의장입니다. 바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세균 전 의장을 바로 모셔오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았던 게 다른 분들이 하마피에 사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다른 좀 좌파 쪽 세력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세균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정세균 의장 본인도 사실은 총리에 가는 데 대해서 조금 망설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며칠 전 정세균 의장이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밥그릇 싸움 맞다. 개헌해야 된다. 그걸 좀 냉정하게 좀 국회를 좀 비판했는데 이 이낙연과 정세균의 차이는 이낙연은 초대 총리입니다. 문재인 정권 가장 힘이 셀 때 전반기에 총리를 했고 정세균 의장은 후반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산길에 들어간 총리입니다. 그리고 전임 총리가 좀 잘했다는 평가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정세균 이제 후보자는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좀 높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정세균이라는 정치인은 저는 뭐 이 생각이나 이런 쪽에 비판할 점은 좀 있지만 그냥 진보면 진보, 뭐 보수면 보수대로 딱 보면 나름대로 자기 길은 올곧게 저는 살아온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 그렇다고 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겠죠 이제. 자, 그러니까 비판도 하고, 쟁점은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 최대 쟁점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네. 비판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첫 네. 번째 그런 어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명분은 약하지만 이제 요약해 보면 대의를 위해서 간다. 말장난처럼 보지만 실제로 좀 어려운 경제,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태를 종합해서 네. 무릅쓰고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제와 말하자면 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백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딱 잘라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게 원천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무릅써야 될 문제다라고 하고 또 진성 의원님 말씀해 주셨겠습니다만 마무리 지점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끌었던 것은 대독 총리는 안 하겠다. 지금 현재 뭐 김정은 의원님 말까지 포함해서 본다라면 정권 하반기에 들어와서 앞에 이낙연 총리가 잘 하셨지만 사실은 또 하나 비판해 보면 청와대가 다 부처를 뛰어넘어서 통일부 국방부 할 일을 다 개입했어요. 이제 다시 해야 될 것은 정말 총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정부 모두가 한 목소리 되는. 총리가 아무리 혼자서 그거는 국회에서 선방하는 것이지 실제로 엉뚱한 데서 빵빵 터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되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권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저는 좀 오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진짜 오갔다 그럽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그런 시기 측면에서 조정에서 만약 정세균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총리가 될 형식적인 경우에? 대독 총리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조금 그래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지명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자기 실제로-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죠? 예, 개헌 얘기도 하고. 동의를 바로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동의에 대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런 본인 스스로도 이게 무슨 더 나은 위치로 아까 가기 위해서 총리로서 더 힘있게 보이기 위해서 국민들 자, 앞에 이건 보기 위한 것인데 지금 논의 초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진 의원께서 제기하신 과연 현직 국회의장 했던 바로 전에 했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그럼 이제 문제 얘기하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만에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러면 이전 국회 국무총리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지 않겠냐.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얘기 같은데 그 두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세요? 상권 분립 얘기 이제 야당들에서도 얘기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지어 4+1에서는 괴를 함께하고 있는 야당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특히 보니까 대한신당 쪽에 천정배 의원이 강력하게 제기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투표한다면 나는 부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자체가 뭐 적극적인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후보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많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로서 이거를 그 잘된 선택이었다, 잘된 후보 그 총리 지명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권 분립이라는 거에 취지에는 어긋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과거에 의원직을 달고 총리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었죠. 네. 이해찬 총리, 지금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한명수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상권 분립에 뭐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것들이냐? 그렇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은 있고 저는 종로에서 3선에 도전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또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요. 예. 또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보통은 박관용 그 전 의장 시절부터 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고 뭐 이 정계 은퇴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관례를 깨고 뭔가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장을 연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여야에 저는
골고루 그 의원들에게 그렇게 적대감 있는 총리 후보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뛰어넘기만 한다면 뭐 임명되는 건 저는 무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금 천정배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얘기인데요. 그 국회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4+1이 가동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그렇죠. 지난주 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총리까지 그래서 하려면 인준동의 받으려면 4+1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럼 말씀. 대한신당에서 반대하게 되면 총리 통과가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근데 뭐 대한신당뿐만 아니라 네. 다른 그러니까 4+1에서 이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쪽은 네.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가 안 되면 반대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네.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지금 한번 보자 뭐 이런 거고 또 하나 저는 근데 총리를 지낸 사람이 뭐 이해찬, 한명숙 이제 총리를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하고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가는 거는 180도 다른 겁니다.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총리를 지낸 사람은 총리의 경험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장은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총리로 갔던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건 아니 이해찬 총리 그러니까 뭐냐면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왜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간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남습니다. 다들 압니다. 저 사람 성향이 뭔지는 알지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본인 생각은 이쪽이라도 내가 보수 쪽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중요한 스피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내신 분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선례가 생기느냐?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실 분이 이게 나의 마지막 업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국회를 공정하게 내가 뭐 20평생 바친 30평생 바친 이거를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것하고 또 국회의장은 중간다리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 뭐 총리든 대통령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는 임명직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임명직으로 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 차라리 한 번 우리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그 중립적이고 그런 국민 대표의 그 보스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 갑자기 특정 정권의 총리로 가는 것 이거는 저는 물론 뭐 정세균 의장 나름대로 본인은 고민은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대법관, 법무부 장관 그런 분들 역시 중립적인 자리, 뭐 그 뒷자리를 생각한다면 그게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다음 자유한국당 총선을 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한다. 그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토론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전제로 아니, 보면 국회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장이 만약 같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네. 국회의장 하면서 말을 합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 개인의 물론 한계는 있죠. 그거는 모랄의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그래요. 김정은 의원이 말씀드린 4+1의 문제는 앞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게 일단 정세균 이제 후보자가 되는데 이제 하나씩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문사들이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엊그제도 이제 시사전을 하고 이 무슨 포스코에 보도가 그에 있었죠. 패소했고 또 지금 한겨레하고도 지금 보니까 이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낸 사람은 아마 정세균 의장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제가 보니까 10건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건이라도 또는 이거 안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 분위기가 패스트 트랙 법안을 이제 상의하면서 그 4+1이라는 데가 균열이 생기면서 이거 통과시켜주더라도 쉽게는 안 시켜준다. 그러면 1월 16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그럼 또 이낙연 총리 문제가 총리가 된다? 또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서로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총리를 공석으로 두고 경제부 이낙연 총리가 꼭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당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라면 그 전에 총리 임명되기 전이라도 그냥 네. 사표 내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그 전에 어떻게든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게 민주당의 정치력이죠. 인사청문회가 벌어질 텐데요. 결국은 이제 문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명의 이유가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 이 부분과 그러면 전직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이 부분들이 또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격돌하겠어요.
하여튼 인사청문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4+1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패스트트랙 얽혀 있어서 과반동의 부분도 간단치는 않다. 정세균 전 의장의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야당 관계는 좋으니까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는데 총리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 후보자가 됐으니까 이제 종로가 비었습니다. 그죠? 이거 국민들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종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임종석 전 실장이 다시 우선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얼마 전에 안 한다고 거의 했으니까. 정치적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뭐 그때 그런 말은 조금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의 빅매치 부분인데 승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두 번 중에 한 분이 그 지는 사람은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말하자면 상처가 되고 네. 재기가 불능해지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싸움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준이나 어떤 좀 험지에 나가달라라고 하는 전 뭐 어떤 대표급들 인사가 올 가능성이 많고요. 뭐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겠죠. 간단하게 두 분도 종로 좀 예상 좀 하죠. 무주공산이 돼버렸는데 지금. 그러게요. 종로가 참 어쩌다 정치적 정치 일반지가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중구하고 종로구가 인구 때문에 또 어떻게 통폐합이 될지 는 모르겠어요. 정법이 바뀌군요. 지금은 중구 성동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둘로 그 문제가 있군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어떤 실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지지를 많이 그에 부합하는 지지율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민주당으로 자체적으로만 봐서는 내년 선거가 녹록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내세워서 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 찾아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총리를 이제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걸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종로 출마보다는 저는 비례대표 후순위의 어떤 마지노선을 임계치로 잡고 이렇게 할 개연성이 매우 있다. 크다. 자, 진 의원님 간단하게. 예. 일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다 보는 게 이게 통과가 되면요. 냉정한 이야기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거의 없습니다. 위성정당 만들면 모를까. 그냥 본 의원만 하면 많으면 한 7, 8명? 그러니까 여기에 이낙연이나 황교안 대표가 나 비례대표 하려고 끼어 들어가기가 조금 미안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종로일까? 저는 둘 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거기는 누가 오더라도 이길지 모를지 반신반의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자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대개 보면 끝까지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싸워서 누군가가 될 겁니다. 새로운 그래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파이팅 되겠네요, 아주. 그렇죠. 그럼 거기는 희생을 생각한 사람이 오는 자리지 본인이 욕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는 대단히 힘든 지역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 누구죠? 종로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까? 예. 그래. 진 의원님. 저는 종로에 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2주의 사진 한 컷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컷을 김영주 전 의원이 먼저 준비하셨네요. 네. 국회에 말하자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죠? 예. 물론 상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없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극히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8년에 앤드루 존슨 그리고 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 사실 오명을 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사실 트럼프한테 손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네 공화당 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일반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자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만드는 배경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이해득실이 다른 평가가 따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사실인 것 같아서 제가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트럼프 얘기? 트럼프가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이 못하고 있는데 그 반사 이익을 못 챙길 만큼 민주당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스타 후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가 탄핵을 당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정치가 그러네요. 미국이 크게 민주주의가 최근에 발전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군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공교롭게도 출마 선언을 한 아침 신문에 그 본인의 친동생도 그 흑석동 500m 떨어진 곳에 상가 주택을 샀는데 이게 13억인가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지나가면 30억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된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또 김의겸 대변인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보수 쪽에서 욕은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좀 인상이 강했던 대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 모습이 부동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비서실장이 야 참모들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다 팔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민주당 후보자들 내년 총선 나갈 사람들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다 팔아 부동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김의겸이라는 카드 부동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김의겸의 이미지는 부동산 때문에 물러난 대변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청와대와 이 내각과 민주당이 부동산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김의겸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대의와 소의가 있는데 사실 뭐 김의겸 대변인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해도 될 만한 경력은 되지만 한 번쯤 쉬는 게 어떤가. 도박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패가 애매할 때는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무리하게 출마 선언한 순간 제일 곤혹스러운 곳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뒷배경을 떠나서도 네. 군산이 지금 김관영 의원이잖아요. 네. 김관영 의원이 강봉균이라고 하는 작고하신 강봉균 그런 막강한 중진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기반도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도 이게 설사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녹록한 싸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직서 동양대 사직서 냈다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 사직한 날짜, 사직서에 쓴 날짜가 9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그 사직서는 이제 제출은 뭐 어젠가 그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올린 SNS의 일성을 보니까 내가 돈이 없지 이제 일본 말로 가오가 없냐. 이제 자유다. 저는 그래도 이런 그 진보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중도 개혁 세력, 진보 개혁 세력이 그래도 미래가 아직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이 국면을 우리가 보면서 촛불 혁명이 무색하리만큼 궤변을 일삼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를 비판하는 저를 보고 알갈부 시청자들이 저에 대해서 그 저의 SNS를 찾아와서 제가 SNS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 많은 비판과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래서 상식적인 어떤 이 민주당 정부 그 과거의 어떤 그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안타까움도 동시에 느끼고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뚜벅뚜벅 걸어 나가줬으면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조금 과거의 이성과 도덕성을 회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의미의 사자성어들이 등장하죠. 대학 교수들은 올해 사자성어로 이 머리가 두 개인 그 새가 서로 싸우다 공멸한다는 의미의 그 공명지조를 꼽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0년 새해 사자성어로 이 막연한 상황에서도 좀 실마리를 풀어가자, 해결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암중모색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둘 다 지금의 우리의 정치권 상황과도 상당히 인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싸우다 공멸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대치 전국을 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